목로 주점.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1877년 작품입니다. 이 장편 소설은 모두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르베즈는 새벽 2시까지 랑티에를 기다리고 있었다. 속옷바람으로 창가에서 찬 공기를 쏘인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이윽고 침대에 몸을 내던지자 졸음이 쏟아졌다. 몸에는 열이 좀 있고 두 뺨은 눈물로 흠뻑 젖은 채였다. 일주일 전부터 랑티에는 머리 둘 송아지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제르베즈와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일자리를 찾아본다는 핑계로 밤늦게서야 다시 나타났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언뜻 랑티에가 큰 길가 불빛이 휘황찬란한 무도장 그랑발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르베즈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금속 연마공 아델을 보았는데 그는 방금 랑티에의 품 안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으로 두 팔을 휘저으며 대여섯 걸음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다. 음식점 출입문 눈부신 전등불 밑을 남자와 함께 지나가기가 어색한 듯 그런 모습이었다. 제르베즈가 눈을 떴을 때는 5시쯤이었는데 몸이 굳고 허리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남편 랑티에는 기어이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의 외박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르베즈는 아치형 천장에 끈으로 매달아 놓은 가나다라 막대에 늘어져 있는 빛바랜 인도 사라사 천조각 및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한쪽 서랍이 달아난 호도나무 옷장, 집 의자 3개, 기름때 묻은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작은 탁자 위에는 찌그러진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아이들을 위한 철제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 침대는 호두나무 옷장을 여닫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방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한 기퉁 위에는 제르베즈와 랑티에가 함께 쓰는 트렁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트렁크 속에는 낡은 남자 모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 위에는 때 묻은 셔츠 몇 벌과 양말이 얹혀 있었다. 한쪽 벽을 따라 가구 뒷면에는 헌옷 장사조차도 고개를 돌릴 만큼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잔뜩 구멍이 난 숄과 진흙으로 더럽혀진 바지가 걸려 있었다. 벽난로 가운데 있는 짝이 맞지 않은 2개의 함석 촛대 사이에는 연분홍색 전당표가 한 무덩이 놓여 있었다. 그래도 이 방은 이 호텔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큰 길 쪽 2층 방이다. 그러는 동안 두 아이는 한 베개에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8살인 클로드는 조그만 두 손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서 세근거렸고 4살짜리 에티에는 한쪽 팔을 형의 목에 걸친 채 잠결에도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물로 흐려진 어머니의 눈길이 두 아이에게 멈추자 그녀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 맨발로 벗겨진 헌 신발을 다시 신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창가에 기대 서서는 어젯밤처럼 멀리 보이는 거리를 살피면서 다시 기다렸다. 이 호텔은 샤펠 대로를 향한 포아소니에르 시문 왼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밑에서 3층까지 포도주의 지게미 색처럼 붉은설에 칠해져 있었으며 창의 덧문은 비를 맞아 녹슬어 있었다. 두 창문 사이에 걸린 별 모양으로 금이 간 유리 간판 등에는 크고 노란 글씨로 마르술리의 경영, 봉쾌르 호텔이라고 쓰여 있다. 글자는 때가 끼어 군데군데가 잘 보이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그 불빛에 눈이 부셔서 발돋움을 하고는 손수건을 입술에 갖다 댄 채로 밖을 내다보았다. 오른쪽 로슈슈아르 거리에는 핏물이 밴 앞치마를 두른 한 무리의 도살업자들이 도살장 앞에 모여 있었다. 신선한 바람에 실려온 도살된 가축의 냄새가 역했다. 그녀의 시선은 왼쪽의 긴 가로수 길로 접어들었고 곧이어 그녀 바로 앞에 보이는 새로 건축 중인 리라부 아이제르 병원 거대한 흰 건물 앞에서 멈추었다. 그러고는 다시 저 멀리 지평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져 있는 입시새 납부소 벽을 따라 천천히 옮겨갔다. 이 벽 너머에는 밤이면 가끔 살인이 일어나고 비명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배를 칼에 찔린 랑티의 시체가 눈에 띄는 것은 아닌가 하여 겁먹은 채로 외진 뒷골목과 습기와 오물로 어두침침한 거리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제르베즈가 눈을 들어 끝없이 이어진 회색 성벽을 바라볼 때 파리 시가지는 뿌연 먼지 속에 황금빛 햇살이 흩어지는 가운데 아침의 술렁거림으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어김없이 포화소니에르 시문 쪽으로 되돌아갔다. 목마르뜨나 샤펠 언덕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가축들, 마차들의 흐름을 목을 빼고 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축떼들 발구르는 소리, 길가 웅덩이처럼 보이는 사람들 무리, 어깨에는 도구를 걸머쥐고 겨드랑이 아래에는 빵덩이를 끼고 일을 틀어나가는 노동자의 끊임없는 행렬, 이런 잡다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다. 때때로 제르베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 랑띠의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을 하고 몸을 더 창밖으로 내밀었다. 마침내 제르베즈는 손수건으로 더 세게 입을 막으며 마구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억눌렀다. 그때 젊고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주인 양반 안 계십니까, 랑띠의 부인?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쿠포씨. 제르베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사나이는 함석장이로 월 10프랑을 내고 이 건물 꼭대기층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연장 주머니를 걸머쥐고 있었다. 방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거리낌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난 지금 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일은 5월의 날씨가 왜 이 모양이람? 오늘 아침 제법 쌀쌀한데요. 쿠포는 눈물로 붉어진 제르베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자리에 들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자 그는 머리를 조심스럽게 내저었다. 그러고 나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 머리 밑까지 다가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천사처럼 장밋빛 얼굴을 하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주인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렇죠? 너무 걱정 마세요, 랑티의 부인. 그 양반 요즘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웨센쉐가 선출되었을 때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더군요. 아마도 그 악당 보나파트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샜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르베즈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랑띠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쿠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표시로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움직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가서 우유를 찾아다 주겠노라며 나갔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고 친절한 여자라며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라고 말했다. 그가 멀어져 가자 제르베즈는 다시 창가로 갔다. 시문에서는 여기서 시문은 시의 문이라는 이런 한자가 그런 뜻입니다. 시문에서는 추운 아침인데도 가축대의 발구르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푸른 작업복을 입은 철물공, 흰 작업복 차림의 석공, 긴 작업복 위에 웃옷을 걸친 칠장이들이 보였다. 이 무리들은 멀리서 보면 희꾸무레하고 막연한 색채를 띠고 있어서 그 속에서 색이 바랜 듯한 푸른색과 지저분한 회색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이따금 한 노동자가 걸음을 급히 멈추고는 담뱃대에 다시 불을 붙였고 한편 그의 곁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은 웃지도 않고 동료에게 말도 꺼내지 않고 긴장된 얼굴로 입을 벌린 포부로 포화소니에르 거리를 통과해서 파리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그런데 포화소니에르 방벽 양쪽 모퉁이에서는 몇몇 사나이들이 덧문을 걷어올린 두 술집 문턱에서 주춤거렸다. 그들은 술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파리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고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이미 그날 하루는 게으름을 피울 생각으로 길가에 머물러 있었다. 술집 카운터 앞에서는 벌써부터 술꾼들이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나 또는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멍청이 서서 호흡을 메우고서 침을 뱉고 기침을 하고 작은 술잔을 비우며 목을 축였다. 제르베즈는 거리 왼쪽에 있는 콜롱브 영감의 술집 안을 살폈다. 그곳에서 랑티의 모습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모자도 쓰지 않고 앞치마를 걸친 뚱뚱한 한 여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랑티의 부인, 무척 일찍 일어났네요. 제르베즈는 몸을 굽혔다. 어머, 보슈 부인이셨군요. 오늘 제가 일이 무척 많아서요. 그래요,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지요. 그리하여 창문과 길 사이에서 말이 오갔다. 보슈 부인은 1층의 음식점 쌍두 송아지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제르베즈는 식사를 하는 남자들 사이에 있는 게 싫어서
보슈 부인의 방에서 남편 랑띠에를 기다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여자 관리인은 남편이 받아오지 못한 프로코트 수선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잠자리에 누워있을 한 사무원을 깨우러 바로 앞인 사르보니에르 거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사는 남자가 전날 밤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법석을 뜨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노라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조잘거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문득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이 젊은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무언가 냄새를 맡은 양 창 밑에 바싹 달라붙었었다. 랑티에 씨는 아직도 자고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네, 자고 있어요. 제르베즈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보슈 부인은 제르베즈의 눈에 눈물이 걸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내란 정말 게으름뱅이라고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다가 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아침에 빨래터에 갈 거죠? 나도 빨랫감이 있는데 내 옆에 자리를 하나 잡아줄게요. 우리 얘기나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동정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했다. 가엾으라 그렇게 창가에 서 있지 말아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얼굴이 보랏빛이에요. 제르베즈는 괴로운 마음으로 8시까지 2시간을 그렇게 창가에 버티고 있었다. 모든 가게가 문을 열었다. 언덕에서 내려오던 작업복의 물결도 흐름이 끊긴 지 오래였다. 몇몇 뒤떨어진 사람들만이 서둘러 시문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술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사내들이 서서 술잔을 기울이고 장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있었다. 남자 노동자들의 뒤를 이어 금속 연마공, 모자 제작공, 조화공 등 여자 노동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리고는 가로수 길을 따라 종종 걸음을 쳤다. 그녀들은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 가볍게 낄낄거리며 거친 말투로 짓거리다가 이따금씩 반짝이는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때때로 한 여인이 깡마르고 창백하고 검소하게 보이는 한 여인이 쓰레기 더미를 피해서 홀로 입시시의 납부소 담장을 따라 걸어가기도 했다. 그 뒤로는 한 무리의 사무원이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1수짜리 빵을 먹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 짧은 옷을 입고 잠이 들깬 눈을 한 비쩍 마른 젊은이들도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이따금씩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보폭을 조절하는 그러나 다년간의 경험으로 출근 시간에 1초도 늦지 않는 몸집이 작은 노인들도 있었다. 이처럼 어느덧 큰 길은 아침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동네의 연금 생활자들이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고 머리카락도 치마도 지저분한 어머니들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흔들어 재우거나 벤치에 앉아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코올리게 개구장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거나 울면서 서로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땅바닥에서 구르기도 했다. 그때 제르베즈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숨이 막힐 듯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했고 랑트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때가 끼고 악취가 나는 낡은 도살장을 보다가 희끄무레한 새 병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품을 하듯 크게 입을 벌린 병원의 창문은 머지않아 죽음이 그 큰 낫을 휘두르게 될 헐벗은 내부를 내보이고 있었다. 그녀 맞은편 입시새 납부소의 담벼락 너머로 하늘이 환하게 빛났고 파리를 크게 흔들어 깨우며 떠오르는 햇빛에 그녀는 눈이 부셨다. 젊은 여인은 이제 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에 랑띠에가 조용히 들어왔다. 당신이군요, 당신. 제르베즈가 외치면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래, 나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지? 랑띠에가 대답했다. 어리석은 짓은 아예 하지 마. 그는 그녀를 옆으로 떼밀었다. 그러고 나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검은 털모자를 서랍장 위에 내던졌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짙은 갈색이며 얼굴이 잘생기고 가는 콧수염을 기술적으로 꼬아 언제나 곱슬곱슬하게 해놓은 26살 젊은이였다. 작업복 바지에 주름 잡힌 얼룩진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심한 프로방스 사투리로 말했다. 제르베즈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나지막한 소리로 뜨듬뜨듬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난밤을 뜬 눈으로 새웠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어디서 밤을 새웠어요? 제발요. 부탁이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나 미칠 것 같다고요. 말해봐요, 오기스트. 어딜 갔었지요? 물론 볼일을 보러 갔었지.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8시에 모자 공장을 열려고 계획 중인 친구를 만나서 글라시에르에 갔었어. 그런데 얘기가 길어졌지.
그래서 거기서 자고 온 거야. 그런데 알다시피 나는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정말 싫어. 날 내버려 두란 말이야. 젊은 여인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랑띠의 고함 소리와 거친 동작, 의자가 뒤집히는 소리에 어린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반벌거숭이인 상반신을 일으키고는 어머니를 따라 울기 시작했다. 이거 참 시끄럽게 됐군. 랑떼가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다. 경고하는데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시 나갈 거야. 이번엔 정말 나가버릴 거라고. 조용히 안 해? 알았어. 안녕. 어젯밤 그곳으로 갈 거야. 그는 벌써 서랍장 위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자 제르베드가 뒤쫓아 나오면서 더듬거렸다. 안 돼요, 안 돼. 그녀는 아이들을 애써 달래어 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러고는 머리에 입 맞추면서 다정한 말로 그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다. 아이들은 금세 즐거워하며 서로 장난을 쳤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장화도 벗지 않고 지친 모습으로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밤새 노느라 지쳤는지 얼굴이 헬쓱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참 깨끗도 하군 여기는.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잠시 제르베즈를 바라보더니 짓궂은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 이제 세수도 안 하나? 제르베즈는 겨우 22살이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여려 보였지만 얼굴에는 생활에 찌든 흔적이 역력했다. 흥크러진 머리에 헌신을 신고 가구의 먼지와 기름 얼룩이 잔뜩 묻은 짤막한 흰 윗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그녀는 괴로움과 눈물로 몇 시간을 보낸 탓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랑띠의 말에 그녀는 체념과 겁먹은 태도에서 벗어났다. 당신 너무해요. 제르베즈가 흥분하여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꼴이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물을 데울 가스 난로도 없는 방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지 좀 보고 싶네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바로 취직했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채, 그가 외쳤다. 자기도 나랑 같이 빈둥댄 주제에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람? 그러나 제르베즈는 못 들은 척 계속 말했다. 어쨌든 힘을 내면 아직은 살아날 길이 있어요. 어젯밤 뇌버 거리에서 세탁소를 하는 포코니의 부인을 만났는데 일요일에 나를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글라시에르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얻으면 우린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 어디건 정착할 집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요. 일해야 해요. 일. 랑떼는 귀찮다는 듯이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르베즈는 화가 치밀었다. 네, 그래요. 당신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야심이 커서 신사처럼 옷을 차려 입고 비단 옷을 휘감은 깔보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고 싶어해요. 그렇죠? 내 옷을 몽땅 전당포에 잡혀 먹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못마땅해 하다니. 이 봐요 오기스트.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참아보려고 했지만 당신이 어디서 잤는지를 안 이상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당신이 그 깔보년 아델과 그랑발콩에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정말 훌륭한 계집을 잡았더군요. 그 여자는 정말 말끔하게 꾸미고 있더군요. 공주님처럼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식당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놀아먹었으니까. 랑떼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잉크처럼 새까맸다. 이 자그마한 사나이 가슴에 폭풍 같은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그래요.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젊은 부인이 되풀이했다. 보슈 부인은 그 계집과 그 키다리 언니를 곧 쫓아낼 거예요. 그 계집의 계단에는 언제나 사내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까. 랑떼는 두 주먹을 불끈 쳐들었다. 그러나 때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제르베즈의 두 팔을 잡아 난폭하게 흔들다가는 아이들 침대 위에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래서 애들이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랑떼는 잠시 그대로 서서 망설이던 무언가를 결심할 때 떠올리는 잔인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르베즈, 당신은 방금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 정말 잘못한 거야. 어디 두고 보라고. 잠시 동안 아이들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침대가에 쭈그린 채 두 아이를 함께 끌어안았다. 그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20번이나 되뇌었다. 아, 너희들만 없었다면, 이 불쌍한 것들. 너희들만 없었다면. 너희들만 없었다면. 랑테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에 골몰했다. 피로가 1시간 가까이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려 머리를 팔꿈치에 꿰었을 때
제르베젤은 방안을 정돈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일으켜 옷을 입히고 침구를 정리했다. 랑떼는 그녀가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를 닦는 것을 바라보았다. 방은 여전히 우중충했다. 천장은 걸려있고 벽지는 습기로 떨어져 나가고 부스질 듯한 의자 3개와 기우뚱한 서랍장에 눌러붙은 기름때는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는 면도용으로 창문고리에 걸어놓은 작은 거울 앞에서 제르베즈가 머리를 묶은 채 몸을 씻고 있는 동안 그녀의 벌거벗은 팔과 목과 몸을 마치 다른 여자와 비교하듯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입을 삐죽거렸다. 제르베즈가 오른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증상은 피곤한 날에만 나타났다. 피곤해서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을 때면 걸음걸이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지난밤을 꼬박 세운 탓에 피곤해서 다리를 끌거나 벽에 기대었다. 침묵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랑떼는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이를 악물고 괴로움을 참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서둘러 일을 했다. 그녀가 방 안 구석에 있던 큰 트렁크 뒤에 내던져진 지저분한 빨랫감을 주섬주섬 챙기자 마침내 랑떼가 입을 열었다. 뭐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가는 거지? 제르베즈는 처음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랑떼가 화를 내면서 거듭 묻자 그녀가 결심한 듯 대답했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모두 빨래가는 거죠. 아이들에게 저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손수건 2-3장을 집어 모으는 것을 그는 그저 보고만 있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랑떼가 다시 말을 이었다. 돈 좀 가지고 있나? 제르베즈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의 더러운 옷을 거머쥔 채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돈이라고요? 어디서 훔쳐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에요? 알다시피 그저께 내 검은 치마 속에 3프랑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우린 2번의 점심을 먹었고 돼지고기를 좀 샀더니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물론 돈이라고는 없어요. 팔레트 값으로 사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난 어떤 여자들처럼 쉽게 돈을 못 버니까요. 랑떼는 이런 암시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서 내려온 그는 방 언저리에 걸려있는 누더기 몇 점을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옷걸이에서 바지와 쇼를 벗기고 서랍장을 열어 블라우스 1장과 여자 속옷 2장을 보침에 꾸려 그 모두를 제르베즈의 팔에 내던지면서 말했다. 자, 이것을 전당포로 가지고 가. 아이들도 전당포에 잡히는 게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을 잡혀버리면 골칫덩이가 없어질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그녀는 전당포로 갔다. 그녀는 30분쯤 뒤에 집으로 가서 100수짜리 동전 한 입을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촛대 사이에 있는 전당포 묶음에 새 것을 보탰다.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당신은 6프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 그 사람들은 정말 파상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그곳은 늘 손님이 들끓고 있으니까요. 랑테는 100수짜리 동전을 곧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잔돈으로 바꿔서 그에게 얼마쯤 남겨주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서랍장 위에 놓인 종이로 싼 먹다 남은 햄과 빵 조각을 보자 그는 그 동전을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우유 가게에는 감히 갈 생각도 못했어요. 일주일 지나 계산을 못했으니까요. 제르베즈가 설명했다. 하지만 곧 돌아올 테니 내가 없는 동안 빵과 빵 가루 입힌 갈비를 좀 사다 놓으세요. 점심 먹어야 하니까요. 포도주도 한 병 사오고요. 랑떼는 싫다고 하지 않았다.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다. 젊은 아내는 더러운 빨랫감을 다 싸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큰 트렁크 밑에서 랑떼의 셔츠와 양말을 꺼내려 하자 그가 그건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내 옷은 놔둬. 알아서 안 빨아도 좋아. 왜 그러죠? 제르베즈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설마 아니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다시 입으려는 것은 아니겠죠? 빨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불안한 눈초리로 이제 그 무엇으로도 되돌리지 못할 것 같은 굳은 결심이 엿보이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는 화를 내며 그녀의 손에서 빨랫감을 낚아채어 그것을 큰 트렁크에 다시 집어넣었다. 빌어먹을, 한 번쯤은 내 말을 들어봐. 안 빨아도 좋다고 하잖아. 하지만 왜죠? 그녀는 끔찍한 의심이 들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셔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외출할 것도 아니고. 가져가도 상관없을 텐데요. 그녀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빤히 바라보자 겹년 쩍어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왜냐고? 그가 더듬거렸다. 빌어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날 먹여 살린다고 떠들어대 보라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한다고. 그게 지겹단 말이야. 너 일이나 신경 써.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탁부가 개망나니를 위해 일할 필요는 없어. 제르베즈는 애운도 해보고 이때까지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도 해보았다. 그러나 랑떼에는 거칠게 트렁크를 닫고는 그 위에 앉아서 안 된다고 소리쳤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시 침대에 누우며 졸음이 오니 제발 더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잠이 든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잠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빨랫감을 발로 밀어치우면서 앉아서 바느질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랑떼의 규칙적인 숨결이 결국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전에 빨래하고 남은 푸른 염색 물감과 비누를 집어들고는 유리창 앞에서 헌 코르크 병마개를 가지고 얌전히 놀고 있는 아이들 옆에 다가가서 입을 맞추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얌전히 있어야 해. 떠들면 못 써. 아빠가 주무시니까. 그녀가 방을 났을 때 클로드와 에티엔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그무스름한 천장 밑의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10시였다. 한 줄기 햇빛이 반쯤 열린 창을 통해서 들어왔다. 제르베즈는 큰 길로 나와 왼쪽으로 돌아서 네부르 라쿠트로드 거리를 따라서 갔다. 포코니의 부인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공동 팔레트는 길이 오르막으로 접어드는 이 거리의 중간쯤에 있었다. 평평한 건물 위로 볼트로 단단하게 조여진 함석 원통의 커다란 저수조 3개가 둥그스름하게 보였다. 저수조 뒤로는 천장이 높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사방이 얇은 판자 덧문으로 둘러싸인 3층 건조장이 있고, 저수조 오른쪽은 보일러에 가는 관이 규칙적으로 흰 전기를 내뿜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물 웅덩이에 아주 익숙한 여자답게 치마를 걷어 올리지도 않고 표백액 항아리가 어지럽게 놓여있는 출입구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 팔레트의 여주인과 아는 사이였다. 자그마하고 가날편 팔레트 여주인은 눈병에 걸려 있었는데 유리를 끼운 작은 방에 들어앉아 앞에다 장부를 펴놓았고 선반 위에는 비누와 푸른 염색 물감이 달린 유리병과 몇 파운드의 세탁 소다를 넣어둔 꾸러미가 있었다. 제르베즈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며칠 전에 맡겨두었던 빨래 방망이와 소를 내어받았다. 그리고 번호표를 타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평평한 천장 밑으로 대들보가 드러나 보이는 거대한 창고 같은 곳으로 커다란 창을 통해 햇빛이 비쳐들었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옅은 우윳빛 전기가 솟아오르면 그것이 차츰 퍼져서 푸르스름한 장막이 되어 건물 안쪽을 흐려놓았다. 비누 냄새가 진동하는 짓눌릴 듯이 무거운 습기가 내리 쏟아졌다. 이따금 표백액의 독한 냄새가 스쳐갔다. 중앙 통로에 널려있는 세탁대를 따라서 아낙네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앉아 팔에서부터 어깨와 목덜미까지 훤히 드러내놓고 있었고 걷어젖힌 치마 밑으로는 색깔 있는 양말과 편상화가 내다 보였다. 그녀들은 성난 것처럼 빨래를 두드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주위의 소음 따위는 아랑곳 없이 몸을 뒤로 젖히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살같이 붉게 달아올라 김이 오르고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젖은 채 쌍스럽고 거칠게 휘청거리면서 빨래통 깊숙이 몸을 기울이곤 했다. 그녀들 주위와 발밑에서 물이 가득 흘러내렸고 따뜻한 물통은 날라져 오자마자 비워졌으며 열린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나오는 가운데 빨래방망이가 물을 튀기고 헹군 빨랫감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녀들이 발로 첨벙거리는 물 웅덩이가 여러 가닥의 작은 흐름이 되어 비스듬히 깔려있는 돌 위로 흘러갔다. 외치는 소리, 장단을 맞춰 두드리는 빨랫방망이 소리, 빗방울 소리 같은 물소리, 축축이 젖은 천장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폭풍과 같은 소음. 이런 속에서 뽀얀 이슬 같은 김이 서린 보일러는 걷잡을 수 없는 소란함에 규제를 가하기라도 하듯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헐떡거렸다. 제르베즈는 좌우를 바라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통로를 따라갔다. 빨래 보따리를 팔에 낀 채 오가는 여인들과 부딪혀서 엉거주춤 섰다가 걸어가는 그녀는 평상시보다 심하게 다리를 저렸다. 이봐요, 여기라고 보슈 부인이 굵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젊은 여인이 왼쪽 끝에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자 양말을 비벼 빨고 있던 이 여자 관리인은 일손을 멈추지도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거기 앉아요. 내가 자리를 잡아두었지. 오, 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슈는 그의 속옷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당신은 어때요? 역시 오래 걸리지 않겠지? 꾸러미가 작은 것을 보니 점심때까지는 끝마치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구먼. 예전에는 풀내 거리의 세탁소에 맡기곤 했는데 그곳에선 염소와 소를 써서 천을 아주 못쓰게 만들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직접 세탁을 한답니다. 비누값 밖에 들지 않으니까. 어머, 그 셔츠는 잿물에 담가둬야 해요. 개구장이 망나니들. 궁둥이에서 그 얼음을 뿜어내는 모양이지. 제르베즈는 꾸러미를 풀고서 아이들의 셔츠를 펼쳐놓았다. 보슈 부인이 잿물을 한 통 받으라고 권유하자 그녀는 대답했다. 오, 괜찮아요. 더운 물로 충분해요. 자주 해봐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빨랫감을 꺼내서 색깔이 있는 몇몇 가지를 가려냈다. 그런 다음 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4통 받아 양동이에 가득 채우고는 거기에 흰 빨래 더미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넓적다리 사이에 끼우고 세워놓은 통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녀의 허리까지 오는 높이였다. 그러고 보니 자주 해본 솜씨네요. 그렇죠? 보슈 부인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당신 고향에서 세탁부였다고 들었는데 맞죠? 제르베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꿈치 언저리가 붉게 물든 젊고 아름다운 두 팔을 내보이며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따라서 하얗게 바랜 좁은 빨래판에 셔츠 한 장을 펼쳐놓고 비누질을 한 다음 다시 뒤집어 뒷면을 비벼댔다. 대답을 하기 전에 빨래 방망이를 쥐고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장단을 맞춰 짤막하게 끊어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세탁부였어요. 10살 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겨울로 가곤 했지요. 여기보다 냄새가 좋았는데 나무 그늘 아래 빨래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직접 보셔야 하는데 말이죠. 플라상에서는 플라상을 모르세요? 마르세유 근처인데. 대단하군. 보슈 부인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제르베르의 팔심에 감탄하며 외쳤다. 저런 아가씨 같은 예쁜 팔로 철판이라도 납작하게 피워놓을 기세로군. 대화는 큰 소리로 계속되었다. 때때로 잘 들리지 않았으므로 여자 관리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만 했다. 흰옷을 몽땅 두드리고 나서 제르베즈는 그것을 양동이에 담가 놓고는 하나씩 다시 꺼내서 두 번째로 비누질을 해서 비비고 솔질을 했다. 한쪽 손으로 세탁물을 빨래판 위에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세탁소를 쥐고 더러운 거품을 훑어내리면 그 거품은 긴 얼룩이 되어 떨어졌다. 이처럼 솔소리를 삭삭 내면서 그녀들은 서로 다가앉아서 한층 더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아니에요. 우린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르베즈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랑띠에는 여자들이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할 정도로 다정다감한 사내가 아니에요. 애들만 없다면 정말. 큰애가 생긴 것은 내가 14살, 그이가 18살 때였어요. 둘째는 4년 뒤에 나왔고요. 흔히 있는 얘기죠. 난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마카르는 내가 네라고 해도 아니요라고 해도 허리를 걷어찼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밖으로 나돌고 싶어지죠. 우린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흔들어 흰 거품을 떨고 왔는데 손이 빨갰다. 파리의 물은 너무 세어요. 그녀가 말했다. 보슈 부인의 빨래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그녀는 비누질을 했다 말았다 하면서 2주 전부터 궁금했던 일을 알아보려고 했다. 크고 살찐 얼굴에 입은 반쯤 열려 있었고 툭 튀어나온 두 눈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만족감으로 반짝거렸다. 역시 그랬군. 이렇게 조잘되는 걸 보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게지.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죠? 말도 마세요.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시골에 있었을 땐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파리로 오고부터는 사람이 변했어요. 아무래도 그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에게 얼마간 그래봐야 1700프랑밖에 안 되지만 유산을 남겨주셨지요. 그는 파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나도 아버지 마카르에게 무턱대고 매를 얻어맞는 판국이라 그와 함께 달아나기로 했지요. 애들 둘을 데리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그이는 모자 만드는 일을 할 생각이었죠. 그대로만 했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랑띠에는 큰일만 찾아다니고 돈 씀씀이가 해픈 데다 자기 혼자 즐길 생각만 하는 남자예요. 결국 보잘것없는 사람인 셈이죠. 어쨌든 우리는 몽마르뜨르 거리에 있는 몽마르뜨르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식을 하고 마차를 타고 극장에 가고 그이는 회중식에 나는 비단 드레스를 샀죠.
그인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좋거든요. 이렇게 흐지부지 2달을 지내고 나니 모든 게 흔들렸고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본캐를 호텔로 옮겨왔고 비참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녀는 서름이 북받쳐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빨랫감 솔질이 끝났다. 뜨거운 물을 가져와야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보슈 부인은 이 아이가 중단된 것이 안타까웠던지 마침 지나가던 빨래터 사환을 불렀다. 이봐 샤를, 미안하지만 이분에게 온수 한 통만 떠다 드려요. 급해서 그래. 사환은 물 한 통을 가득 떠다 주었다. 제르베즈는 물값으로 1수를 주었다. 그녀는 온수를 양동이에 붓고 빨래판 위로 몸을 굽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빨래에 비누질을 하곤 비벼댔다. 온 사방에 김이 서려 그녀의 금발머리 위로 회색 구름이 떠도는 듯 했다. 여기 내 세탁 소다를 써요. 여자 관리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탄산수소 나트륨 한 봉지를 가져와서 제르베즈의 양동이 안에 툭 털어넣었다. 여자 관리는 또 표백액도 쓰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 젊은 아낙네는 거절했다. 그건 기름때나 포도주 얼룩을 뺄 때만 필요했다. 아무래도 좀 바람둥이인가 봐. 보슈 부인은 랑띠의 이름은 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허리를 한껏 굽혀서 2손을 세탁물 손에 집어넣어 꼭 금어지고 있던 제르베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요. 그래. 별것 아니지만 나도 여러 번 보기는 했지. 그러나 제르베즈가 새파랗게 질려 벌떡 일어나서 노려보자 그녀는 소리쳤다. 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생각에는 그 양반이 우스갯소리를 잘하기에 그것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2 아가씨, 아델과 비르진이라고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아가씨들에게 곧잘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상 어떻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젊은 여인은 얼굴에 땀투성이가 되어 양팔에서 물을 줄줄 흘리며 보슈 부인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여자 관리는 화가 나서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리쳤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을 말해보았자 이미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난 그 양반의 눈이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정식으로 결혼해 줄 거예요. 틀림없이. 제르베즈는 젖은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속에서 다른 옷 하나를 끄집어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들 주변의 빨래터도 조용해졌다. 시계가 11시를 알렸다. 빨래하고 있던 여자들의 반 정도가 양동이 가장자리에 가볍게 걸터앉아 마개를 뽑은 포도주 병을 발밑에 놓고 빵 조각 속에 소시지를 끼워 먹었다. 작은 속옷 꾸러미를 들고 와 빨래를 하는 주부들만이 사무실 위에 걸려있는 괴종시계를 쳐다보면서 일을 서둘렀다. 그 빨래방망이 소리는 개걸스럽게 빵을 씹는 소리에 섞인 끈적끈적한 말소리와 킥킥대는 웃음소리 가운데서 띄엄띄엄 들려왔다. 보일러도 끊임없이 윙윙거리면서 그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 빨래터의 호흡과도 같았으며 영원히 감도는 수증기를 천장 대들보 밑으로 빨아올리는 격한 숨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더위는 점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왼쪽 높은 창에서 몇 줄기 햇빛이 들어와 젖빛으로 퍼지는 아련한 수증기를 연한 회홍색과 회청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나오자 사환 샤를은 이 창에서 저 창으로 달려가 두터운 천으로 만든 가리개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 그늘진 쪽으로 가서 그곳의 작은 창문을 열었다. 모두 환호성을 올리고 손뼉을 쳤다. 매우 즐거운 분위기였다. 마지막 빨래 방망이 소리도 사라졌다. 세탁부들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문 채 덮개가 없는 칼을 쥐고 그저 몸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조용해서 석탄을 퍼서 보일러 속에 집어넣는 화부의 삽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그 사이에 제르베즈는 미리 마련해둔 더운 비눗물로 색이 있는 옷가지를 빨았다. 빨래가 끝나자 그녀는 사각대로 다가가서 빨래를 모조리 거기에 걸쳐 놓았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로 푸른 물 웅덩이가 생겼다. 그녀는 빨래를 헹구기 시작했다. 그녀 뒤에는 바닥에 고정시킨 커다란 빨래통 위쪽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곳에 세탁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가로대를 2개 걸쳐 놓았다. 또 위쪽에는 별도로 가로대 2개가 공중으로 걸쳐져 있어 여기서 빨래의 물기를 완전히 빼게 되어 있었다.
어머, 이제 곧 끝나겠군요. 그런데 쉽지는 않겠어요. 보슈 부인이 말했다. 내가 남아서 짜는 것을 도와줄게요. 아, 고맙지만 괜찮아요. 젊은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맑은 물에 색있는 옷가지를 헹구었다. 옷 입을 일하면 또 모르지만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 여자 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여자가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밤색 모직 치마의 끝을 잡고 쥐어짜자 누르스름한 물이 나왔다. 그때 보슈 부인이 소리쳤다. 어머나, 키다리 비르지니가 왔어요. 뭘 빨러 왔을까? 손수건에 누더기나 좀 싸들고. 제르베즈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같은 나이지만 키는 훨씬 더 큰 비르지니는 갈색 머리에 얼굴이 좀 긴 편이었지만 귀여운 처녀였다. 그녀는 밑자락 장식이 달린 낡고 검은 치마를 입고 빨간 리본을 목에 감고 있었다. 그리고 정성들여 손질한 머리를 푸른 망사로 감싸고 있었다. 중앙 통로 한복판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제르베즈를 보자 그만하고 거친 태도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다가왔다. 그러고는 곁을 지나쳐 5개의 양동이를 사이에 두고 같은 줄에 자리 잡았다. 웬 변덕이래? 보슈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다. 저 여자는 소매 한 짝도 직접 빨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유명한 게으름뱅이죠. 재봉사이면서도 자기 신발조차 꿰매지 않는 여자지. 금속 연마공으로 일하는 막대 먹은 동생 아델과 똑같아요. 아델도 사흘에 이틀은 결근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말을 붙여보려 해도 도대체 무엇을 빨고 있는 걸까? 속치마 아니야? 정말 역겹군. 저 속치마는 분명 대단히 좋은 구경을 했을 거야. 확실히 보슈 부인은 제르베즈를 기쁘게 해줄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는 아델과 비르지니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자주 커피를 얻어마시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르베즈는 말없이 하던 일을 서둘렀다. 그녀는 삼각대에 올려놓은 작은 양동이에 파란 물감을 푼 뒤 거기에 흰 속옷들을 넣고 흔들어댔다. 그런 다음 가볍게 짜서 위에 있는 가로대에 줄지어 걸어놓았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비르지니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비웃음 소리가 들려서 제르베즈는 비르지니가 곁눈질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르지니는 오직 그녀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제르베즈가 몸을 돌린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버려둬요. 보슈 부인이 속삭였다. 이러다가 서로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라고요. 젊은 여인이 마지막 빨랫감을 넣으려고 할 때였다. 빨래터 어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샤를이 소리쳤다. 여자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제르베즈는 클로드와 에이텐이 온 것을 알았다. 두 아이는 엄마를 발견하자 끈이 풀린 구두로 바닥의 물 웅덩이를 철벅거리면서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형 클로드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아이가 약간 겁을 집어먹었으면서도 미소를 띠고 뛰어가는 것을 보자 통로에 있던 여자들은 상냥한 탄성을 질렀다. 엄마 앞에 와서도 아이들은 손을 잡은 채 금발머리를 쳐들었다. 아빠가 가보라고 했니? 제르베즈가 물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을 굽혀 에티엔의 구두끈을 매다가 클로드의 손가락에서 구리로 만든 방 열쇠가 흔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 열쇠를 가져왔구나. 그녀는 매우 놀라 물었다. 왜 그랬니? 아이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열쇠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가 떠났어. 아빠는 점심거리를 사러 간 거야. 아빠가 엄마를 불러오라고 하던. 클로드는 동생을 바라보고 주저주저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더니 단번에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떠나버렸어. 침대에서 나와 모든 것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마차에 실었어.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웅크리고 있던 제르바지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났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다 두 손을 뺨과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단지 한마디만 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그 한마디를 같은 어조로 20번이나 되풀이했다. 아 어쩐담, 아 어쩐담, 아 어쩐담. 그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보슈 부인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애들에게 물었다. 이봐 꼬마야,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지. 아빠가 문을 닫고 열쇠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클로드의 귓전에 대고 말했다. 마차 안에 여자는 없든? 아이는 또다시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곧 의기양양하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나와 모든 것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마차에 실었어요. 그러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런 다음 클로드는 보슈 부인이 아이가 걸음을 옮기는 것을 막지 않았으므로 동생을 수도꼭지 앞까지 데리고 가서 둘이서 물장난하면서 놀았다. 제르베즈는 울 수도 없었다. 양동이의 허리를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치미는 감정을 억눌렀다. 몸이 가늘게 떨렸다. 마치 망각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듯이 두 주먹 위로 시선을 틀어박았고 때때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캄캄한 암흑 속에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 아기 엄마 기운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보슈 부인이 속삭였다. 정말 너무해. 정말 너무해. 마침내 제르베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그이는 내 셔올과 블라우스를 전당포에 맡기게 했어요. 마차값 때문이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전당포로 달려갔던 일을 떠올리자 목구멍까지 차있던 울음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전당포에 달려갔던 일, 그건 혐오스러운 짓이며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 엄청난 고통이었다. 두 손을 대고 있었기에 벌써 젖어있던 볼리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그녀는 손수건을 집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슈 부인이 그녀 곁을 서둘러 다가와서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니. 그렇다면 지금도 그를 사랑하나 보지? 조금 전만 해도 화를 내다가 지금은 그 사내를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아, 정말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보슈 부인은 어머니 같은 어조로 말했다. 당신처럼 예쁘고 귀여운 여자가 이런 일을 겪다니. 그런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요. 당신도 기억할 테지만 오늘 아침 내가 당신 창 밑을 지날 때 이미 난 짐작하고 있었다오. 어젯밤 아델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계단을 쳐다보니 그 사내는 벌써 3층까지 올라가 버렸지 뭐요. 하지만 확실히 랑티에 씨의 프로코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보슈가 사람들의 출입을 점검했는데 랑티에 씨가 살금살금 내려오더라지 뭐예요. 역시 상대방은 아델이었대요. 비르지니로 말하자면 요즘 애인이 생겨서 매주 2번씩 그 사내가 떠나들죠. 아무튼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여자들 방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비르지니는 어디서 잤을까 모르겠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굵은 목소리를 죽이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우는 것을 보고 저쪽에선 웃고 있어요. 저 매정스러운 계집이. 내 장담하지만 빨래는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두 사람을 마차에 실어 보내고 이리로 온 거예요.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말이에요. 제르베즈는 얼굴에서 두 손을 내리고 바라보았다. 비르지니가 아낙네들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제르베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확인하자 제르베즈는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몇 걸음 걸어가서 물이 가득 찬 통에 손이 닿자 그것을 들어올려 비르지니 쪽으로 끼얹었다. 빌어먹으련 기다리 비르지니가 외쳤다. 그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장화만이 젖었다. 그러나 아까부터 젊은 여인이 흘리는 눈물에 어수선해진 팔레트가 싸움을 보러 몰려든 여자들로 더 북적거렸다. 빵을 다 먹은 여자들로부터 양동이 위로 올라갔다. 여자들부터 양동이 위로 올라갔다. 다른 여자들이 비누를 든 채로 달려왔다. 하나의 원이 만들어졌다. 아, 빌어먹으련 기다리 비르지니가 되풀이했다. 왜 그래? 미쳤어? 제르베즈는 턱을 내민 채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서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직 파리식으로 퍼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했다. 해볼 테면 해보라지. 시골을 돌아다니느라고 지쳐버린 촌뜨기년 12살도 안 돼서 군인들을 상대한 깔보년 같으니 채 시골에다 한쪽 다리를 놔두고 온 주제에 남은 한쪽 다리는 썩어 문드러졌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르지니는 자신의 넉살이 먹혀든 것을 알고 두 발 앞으로 나와 그 큰 키를 으쓱거리며 더욱 큰 소리로 외치댔다. 그래, 해볼 테면 좀 앞으로 나오지. 내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까 알겠어?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내가 정통으로 맞았으면 너희 치마를 확 뒤집어 올렸을 텐데 그게 다 보이게 말이지.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지 말해. 자, 말해봐 이 여우 같은 것아. 내가 어떻게 했단 거지? 그렇게 떠들어대지 마. 제르베즈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넌 다 알고 있잖아. 똑똑히 보았잖아. 어젯밤 내 남편이. 그러니 닥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조르고 말 테니까. 남편이라고? 그거 참 재밌는 걸. 부인의 남편이라. 꼴볼 끼는 주제에 남편이 여럿인가 보네. 그 사람이 너를 차버렸다 해도 내 탓은 아니야. 난 가로챈 일도 없어. 뒤져버리면 뒤져봐. 사실을 말해줄까? 그 사람을 망친 것도 너란 말이야. 그 사람은 너 같은 것한테는 너무 과분하지. 어때? 그 사람을 잡아내 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누가 이 부인의 남편분을 보셨나요? 반드시 살해금이 있을 거예요.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제르베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잘 알면서 상대는 너희 동생이야. 죽여버릴 테야. 너희 동생을. 그러던가. 비르지니가 비웃으면서 받아쳤다. 아, 그래, 내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은 너랑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잠자코 빨래나 할 수는 없을까? 나 좀 가만히 있게 해줘. 정말 지겨우니까. 그러나 욕설에 취해 분노하여 대여섯 번 빨랫감을 두드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비르지니였다. 잠시 말이 없던 비르지니가 세 번째 악다구니를 시작했다. 그래, 내 동생이야. 이제 속이 시원하지. 그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 둘이서 키스하는 광경을 너가 봤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사생아들과 함께 널 버린 거야. 얼굴이 온통 상처 딱지로 덮인 귀여운 새끼들을. 하나는 시골 순경의 새끼라지. 그리고 셋이 더 있었는데 없애버렸다며. 짐을 더 짊어지기 싫어서였겠지. 너희 랑띠에가 그렇게 말하더군. 참, 그 사람이 근사한 말도 하던데 너 같은 말라깽이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 잡년이. 제르베즈는 분통이 터져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없이 소리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찾았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작은 양동이 뿐이어서 그녀는 그것을 잡아들어 비르지니의 얼굴에 푸른 염색물을 퍼부었다. 인연이 내 옷을 망가뜨려서 한쪽 어깨 엉저리가 흠뻑 젖고 왼손이 파랗게 물든 비르지니가 외쳤다. 두고 봐, 이 쓰레기 같은 년. 이번에는 비르지니가 물통을 집어 젊은 여인에게 퍼부었다. 그리하여 끔찍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여자는 저마다 양동이가 놓인 줄로 달려가서는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 상대의 머리에 퍼부었다. 그럴 때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함성이 일었다. 이젠 제르베즈도 대꾸를 했다. 자, 이 더러운 년 한번 당해봐라. 네 엉덩이까지 식혀주지. 그래, 이 썩은 고기야. 이건 네 몸에 붙은 오물을 씻을 세수물이다. 일생에 한 번쯤은 세수를 해야지. 그래, 소금기를 빼주지, 이 꺽다리 깔보냐나. 옛다 한 번 더. 이나 닦고서 멋을 부려. 오늘 밤 벨봄 거리에서 좋은 사내라도 하나 잡으려면 씻어야지. 두 여자는 마침내 수도꼭지가 있는 데까지 가서 물통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 몇 번은 물을 쏟는 방법이 서툴러서 거의 맞지 않았지만 차츰 다루는 솜씨가 늘었다. 처음에는 비르지니가 정통으로 얼굴에 물벼락을 맞았다. 물은 목에서부터 등과 가슴을 지나 옷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얼떨떨해서 서 있는 동안 두 번째 물벼락이 왼쪽 귀를 강타하자 머리에 꽂은 빛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렸다. 제르베즈는 다리에 물벼락을 맞았다. 신발을 다 적시고 넓적다리까지 물이 튀었다. 두 번째는 허리를 흠뻑 적셨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어디를 맞았는지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두 사람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줄줄 흘러 블라우스는 어깨에 찰싹 붙고 치마는 뻣뻣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가느다란 허리에 들러붙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우산처럼 온몸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개판이라고는 빨래를 하던 한 여자가 쉬인 목소리로 말했다. 빨래터 사람들은 매우 재미있어했다. 모두들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섰다. 물통의 물이 연달아 힘껏 날아가는 중에도 박수갈채와 우스갯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에는 물 웅덩이가 생겨났고 그 속을 두 여자가 질퍽거리면서 걸어다녔다. 벼랑간 비르지니가 자기 옆에 여자가 주문해 놓은 펄펄 끓는 양잿물 통을 집어서 내던졌다. 비명소리가 났다. 모두들 제르베즈가 온몸에 끓는 물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왼쪽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통증으로 격분한 제르베즈는 빈 물통을 비르지니의 두 다리 쪽으로 힘껏 내던졌다. 비르지니는 넘어지고 말았다. 세탁부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다리 하나는 부러졌겠군. 당해도 싸지. 상대방에게 끓는 물을 퍼부으려고 했으니까. 결국 금발머리 쪽이 오라요. 사내를 도둑 맞았다며 말이지. 보슈 부인은 두 팔을 쳐들고 무언가를 외쳤다. 그녀는 그때까지 조심스럽게 두 물통 사이로 피해 있었다. 클로드와 에이테는 급에 질려 부인의 옷자락에 매달려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외치려했지만 흐느낌에 뒤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보슈 부인은 비르지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제르베즈에게 달려가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이렇게 되풀이했다. 자, 이제 그만 가요. 정신 좀 차리고 내 머리가 핑 도네. 정말 이런 끔찍한 싸움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보슈 부인은 다시 물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양동이 사이로 피했다. 비르지니가 제르베즈의 가슴팍으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비르지니는 제르베즈의 목덜미를 쥐어려고 했다. 그러자 제르베즈는 한껏 몸을 흔들어 상대를 떨쳐내 놓고는 마치 목이라도 잡아 뺄듯이 상대의 풀어진 머리채를 거머쥐고 매달렸다. 말도 없이 외침도 없이 욕설도 없이 격투가 다시 시작됐다. 엉겨 붙지는 않은 채 서로 핥히고 서로 노려보면서 손에 닿는 대로 잡아뜯었다. 갈색 머리 키다리의 빨간 리본과 파란 머리 그물이 찢어졌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목 근처가 찢어져 어깨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한편 금발머리 쪽은 이미 흰 윗옷의 소매 한쪽이 찢겨 나갔으며 속옷도 찢겨 허리 주름살이 보일 지경이었다. 너덜너덜하게 찢긴 옷자락이 날아갔다. 먼저 피를 보인 것은 제르베즈로 입에서 턱 밑까지 길게 세 줄기 상처가 생겼다. 제르베즈는 애꾸눈이 될까봐 맞을 때마다 눈을 감았다. 비르지니는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의 귀를 노렸으나 귀에 손이 닿지 않아 몸부림을 쳤는데 마침내 유리로 만든 배 모양의 노란 귀걸이 하나를 붙잡았다. 그녀가 그것을 잡아당기자 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서로 죽이겠네. 떼어놔요 저 암 원숭이들을. 몇몇 여자들이 소리쳤다. 세탁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도 두 패로 나뉘었다. 한쪽은 개싸움이라도 구경하는 것처럼 두 여자를 부추겼고 다른 한쪽은 보다 마음이 약한 축으로 떨면서 외면을 한 채 더는 못 보겠다고 두 여자가 틀림없이 알아 누울 거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두 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다. 서로 매정하다느니 떼먹지 못했다느니 하면서 소매를 걷어붙인 팔을 내밀었다. 따귀 때리는 소리가 3번 울렸다. 한편 보슈 부인은 팔레트 사환을 잡고 있었다. 샤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지? 그녀는 맨 앞줄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는 사환을 발견했다. 키가 크고 목이 엄청나게 굵은 젊은이였다. 그는 웃으면서 두 여자가 맨살을 언뜻언뜻 내 보이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키가 작은 금발머리는 메추라기라처럼 오동통했다. 그 속옷이 찢긴다면 정말 볼만할 텐데. 저것 봐라. 그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저 여자는 겨드랑 밑에 반점이 있네. 어머 여기 있었군. 보슈 부인이 그를 찾아내고는 소리쳤다. 두 사람을 좀 말려봐요. 당신 같으면 저들을 때려놓을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나 못해요. 그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요즘처럼 내 눈을 활키라고요? 난 그런 일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까지 하려면 한이 없죠. 겁먹지 말라고요. 여자들은 피를 좀 흘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누그러질 겁니다. 그러자 여자 관리는 경찰관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다. 그러나 눈병을 앓고 있는 젊은 팔레트 여주인이 반대했다. 여주인은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안 돼요, 안 돼. 그건 우리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바닥에서는 격투가 계속되었다. 벼랑간 비르지니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더니 빨래 방망이를 잡아서 휘두르기 시작했다. 비르지니는 헐떡이면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개 같은 년 두고 봐. 내 늘 더러운 속옷처럼 다루어주지. 제르베즈도 손을 내밀어 빨래 방망이를 짚고는 몽둥이처럼 휘둘렀다. 그녀도 목이 쉬어 있었다. 좋아, 몸뚱이를 세탁하고 싶은 모양이지. 어서 몸뚱이를 이리 내밀어 걸레로 만들어줄 테니. 두 여자는 잠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 위협했다. 얼굴에는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고 가슴은 오르내리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그녀들은 숨을 고르며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렸다. 제르베즈가 먼저 공격했다. 빨래 방망이가 비르지니 어깨 위를 스쳤다. 제르베즈는 곧바로 옆으로 펄쩍 뛰어 비르지니의 빨래 방망이를 피하려 했으나 궁둥이를 스쳤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여자는 마치 세탁부들이 빨래를 두들기듯이 박자를 맞춰 서로를 때렸다. 방망이가 상대의 몸에 맞자 물통에 늘어놓은 세탁물을 두드릴 때처럼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제 주위 세탁부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몇몇 여자들은 두 여자 때문에 자기들의 위가 찢어질 지경이라고 하면서 가버리기도 했다.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여자들은 잔인한 눈초리를 반짝이며 목을 길게 뽑았다. 보슈 부인은 클로드와 에티엔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피신해 있었다. 빨래 방망이 두 개가 마주치는 소리에 뒤섞여 아이들이 터뜨린 울음소리가 다른 쪽 끝까지 들렸다. 갑자기 제르베즈가 고함을 질렀다. 비르지니가 벌거벗은 팔뚝을 힘껏 내리친 것이다. 붉은 반점이 생기고 살이 금세 부어오르자 제르베즈가 덤벼들었다. 상대방을 때려 죽일 기세였다. 그만두어 그만두어 모두들 소리쳤다. 제르베즈가 어찌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지 감히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힘껏 비르지니의 허리를 거머쥐고는 그녀를 휘어잡아 공중에서 허리를 꺾어서 그녀의 얼굴을 바닥에 깔린 납작한 돌에 밀어붙였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비르지니의 속치마를 훌렁 걷어 올렸다. 그 밑에 속바지가 있었다. 제르베즈가 터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벗기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넓적다리와 엉덩이가 드러났다. 그녀는 빨랫방망이를 쳐들고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예전에 플라산 거리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할 때 주둔 부대의 빨랫감을 비오른 강가에서 방망이질 하던 것처럼 말이다. 방망이는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살갗 속으로 파고들었다. 때릴 때마다 흰 살결에 붉은 줄무늬가 생겼다. 오 사완 샤르얼이 감탄하여 눈이 둥그레져서 중얼거렸다. 또다시 웃음의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곧바로 그만해 하고 누군가 외쳤다. 제르베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지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을 굽혀 한 군데라도 물기 없는 부분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찾았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녀는 비르지니의 젖지 않은 살갗을 몽땅 두들겨버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잔인한 쾌감에 사로잡힌 제르베즈는 세탁부의 노래를 떠올렸다. 팡팡 마르고가 빨래터로 간다. 팡팡 방망이로 때려. 팡팡 마음을 깨끗이 빨자. 팡팡 고뇌로 새까맣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것은 너희 목, 이것은 너희 동생의 목, 이건 랑띠의 목. 그 년놈들을 만나면 이걸 전해주렴. 차려 다시 시작한다. 자, 이건 랑띠의 목, 이건 너의 동생의 목, 이건 너의 목. 팡팡 마르고가 빨래터로 간다. 팡팡 방망이로 때려서. 모두들 그녀의 손에서 비르지니를 구해내야만 했다. 갈색 머리에 기다리는 눈물로 흠뻑 젖고 검붉어진 당황한 얼굴로 빨랫감을 집어들고 서둘러 도망쳤다. 그녀의 패배였다. 한편 제르베즈는 위독 소매에 팔을 끼우고 치마를 고쳐 입었다. 그녀는 팔이 아파서 보시우 부인에게 세탁물을 어깨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여자 관리인은 두 여자가 싸우던 광경을 이야기하고는 정말 간이 콩알만 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제르베즈의 몸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틀림없이 어딘가 부러졌을 거예요. 아까 이상한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젊은 여인은 떠나고 싶어 했다. 앞치마 차림으로 우뚝 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자들의 동정이나 수다스런 찬사에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세탁물을 어깨에 올려놓아주자 그녀는 출입구까지 걸어갔다. 거기에는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시간 했으니 이수예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으로 들어간 빨래터 여주인이 제르베즈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왜 이수지? 자리값을 내라니 제르베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수를 내었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흠뻑 젖은 세탁물 무게 때문에 심하게 다리를 절며 팔꿈치는 파랗게 몸들고 뺨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맨살이 드러난 팔로 에티엔과 클로드를 끌고 나갔다. 두 아이는 아직도 훌쩍이면서 꼬질꼬질한 얼굴로 어머니를 따라가며 종종 걸음을 쳤다. 제르베즈의 뒤로 빨래터는 또다시 수문이 터질 때처럼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빵과 포도주로 배를 채운 뒤 제르베즈와 비르지니가 싸우는 광경을 보고 흥겨워진 세탁부들은 얼굴이 달아올라 보다 힘차게 빨래방망이를 휘둘러댔다. 양동이 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세탁부들의 팔이 또다시 열심히 움직였다. 그 각진 옆모습이 돌적이를 달아놓은 듯이 확 구부러져서 어깨가 기울고 허리가 꺾인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였다. 통로 끝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대화 소리가 이어졌다. 우르륵 우르륵 흘러떨어지는 커다란 물소리에 말소리와 웃음소리와 음탕한 이야기 소리가 뒤섞였다.
수도꼭지는 물을 토해내고 물통의 물은 사방으로 튀어올라서 빨래판 밑은 개층과 다름이 없었다. 넓은 세탁장 안의 수증기는 다갈색이 되어 있었고 커튼의 찢어진 틈에서 흘러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그곳은 황금빛 공처럼 보였다. 비누 냄새가 배인 후덥지근한 공기가 몹시 답답했다. 갑자기 세탁장 안이 흰 수증기로 가득 찼다. 잿물이 끓고 있는 통의 큰 뚜껑이 톱니바퀴 달린 피스톤의 중앙봉을 따라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벽돌 바닥에 놓인 구리 대여의 둥그런 구멍에서 가성 칼륨의 달콤한 전기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는 탈수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강철로 된 실린더가 계속 움직여 세탁장을 한층 심하게 뒤흔들어 놓는 가운데 무쇠로 된 원통에 들어있는 여러 뭉치의 빨래가 기계의 회전에 따라 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본캐로 호텔로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서자 제르베지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그곳은 담장을 따라 도랑이 흘러가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그곳에서 다시 만난 악취가 랑띠에와 함께한 그곳에서의 2주일을 가난과 싸움으로 얼룩진 2주일을 떠올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 추억조차 쓰라린 후회로 밀려왔다. 그녀는 버림받은 고독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위층방은 텅 빈 채 창이 열려있어 햇빛이 가득했다. 춤추는 금가루와도 같은 햇빛은 금게 그은 천장과 벽지가 벗겨진 벽을 한층 더 애처로워 보이게 했다. 남은 것이라곤 벽난로 못에 늘어져 있는 밧줄처럼 꼬인 여자용 작은 스카프뿐이었다. 아이들 침대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내 놓아 그 뒤에 있는 서랍장이 드러나 있었으며 열어젖힌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랑띠에는 트럼프 상자 속에 얼마가 남아있던 포마드를 다 쓰고 나간 모양이었다. 그의 손에 묻었던 기름을 씻은 물이 세면기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가 잊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큰 트렁크가 놓여있던 구석이 제르베즈에게는 거대한 구멍처럼 보였다. 창문 고리에 걸려있던 작고 둥근 거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벽난로 위를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랑띠에는 전당표를 가지고 가버렸다. 양쪽 촛대 사이에 있던 연분홍색 전당표 꾸러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세탁물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는 그대로 서서 가구들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너무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세탁값으로 마련해 놓은 사수에서 1수만 남아있었다. 벌써 슬픔을 잊은 에티엔과 클로드가 창가에서 웃는 소리를 듣고 제르베즈는 두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둥켜 안고 희뿌연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그날 아침 제르베즈는 노동자들과 파리가 힘차게 눈뜨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그곳에 선 시간에는 그날을 열심히 산 노동자들이 달구어 놓은 입시시의 납부소 성벽 너머 도로에서 내뿜는 열기로 그리는 타오를 듯했다. 그렇다. 그녀는 이제 곧 아이들과 함께 이 거리로, 이 열기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그녀는 좌우 외곽 도로를 바라보다가 벼랑간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거리의 양쪽 끝에서 시선을 멈췄다. 마치 그녀의 생애가 그곳 도살장과 병원 사이를 떠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